1875년 3월 26일 출생, 1965년 7월 19일 사망으로 향년 90세에 생을 마감한 이승만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6일까지 무려 4295일. 연수로 따지면 12년 동안 대통령을 한 거야. 와, 엄청 오래 했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제1대,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고 기억하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다면 그 업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 첫 번째,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되었어. 농지개혁? 뭔가 느낌상 농사짓는 땅을 어떻게 한 것 같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해주기 위해 실시되었어. 사실 광복 직후 전 인구의 77%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남한 총 경지의 65%는 소작지였고 완전한 자작농은 전체 농가의 14%에 불과했어. 소작농은 일정한 비용, 그러니까 소작료를 주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짓는 농사, 농민을 의미해. 근데 광복 직후라고 했잖아. 그동안 누구에게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까? 바로 일본인 또는 친일파였어.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결과였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가혹한 소작료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야. 그럼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나 같아도 하기 싫을 듯.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주어서 자작농화를 만들어 생산 의욕이 생기게끔 하고 부족한 식량도 늘리면서 농가 경제가 활기를 찾게 만들기 위해 농지개혁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던 거야. 이로 인해 경자 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거야. 지주 소작제를 폐지하였으며 농민이 토지를 대여해 경작,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소작료를 지불하는 걸 말해. 사회적, 정치적 안정과 농촌의 민주화에 기여했지. 하지만 한계점도 있어. 1949년에 공포되었지만 다시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1950년 4월에서야 법률이 완비되었어. 그 동안에 수많은 지주가 미리 땅을 빼돌려 정작 개혁 대상이 된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농민들의 큰 부담을 지고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농지 개혁이 진행되어 농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어. 심지어 몇몇 지주들은 빈농층에게 다시 토지를 구매해서 신흥 지주 계층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평도 많아.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해. 6.25 전쟁을 간단하게 보면 위에 사진 자료를 봐줘. 요약하자면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중국군의 개입, 이후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체결해. 호로록 넘어가고 두 번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야. 근데 이게 성사된 상황이 참 요상스러워. 천천히 알려줄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일어났을 때 27일 오전 8시에 소집된 비상국회에서 이승만 정부는 오늘 중으로 북한군을 격퇴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다 고 했어. 이 말을 들은 국회에서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른 것이야. 그리고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져.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진작의 특별 열차로 혼자 서울을 탈출해 피신을 해버렸네? 그 다음날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강제로 납북되었어. 당연히 국회에서는 빡이 치겠지? 아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잖아. 4년 임기가 끝나는 1952년 국회에서는 2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어.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았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5월 2대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었고 한국 전쟁 동안 국회랑 갈등이 깊어진 이승만 정권은 제2대 대선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어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 자유당을 창당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안을 제출해. 근데 결과는 뭐다?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는 반대 143표, 찬성 19표, 기권 1표로 통과가 안 돼. 당연한 결과였겠지?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노리고 부결되자마자 국회를 비난해. 국민을 무시한다. 이거지. 그리고서는 느닷없이 지방선거를 실시해.
번째, 이때가 1952년 4월 25일, 5월 10일이었는데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거로 당선되어 버렸지. 정권 지지 세력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 5월 25일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내려. 당시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이 임시 수도였거든. 난리도 아니었어. 국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밀고 있었는데 이걸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고 그랬어. 이승만 정부는 난리통에 국회의 개헌안과 부결된 정부의 개헌안을 절충해 발췌 개헌안을 제출해 7월 4일 밤 발췌 개헌안을 표결했지. 경찰과 군대에 둘러싸인 국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궁창이지 뭐. 국회의원 166명 중 찬성이 163표, 기권이 3표로 통과가 되고 말아. 그리고 투표 방식이 기립투표 방식이라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지 다 알 수 있었어. 여튼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74.6%의 지지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당선이 되었어. 비록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로 기억하면 참 좋겠지? 세 번째,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1954년 한미 합의 의사록이야. 먼저 한미 상위 방위 조약부터 봐볼게. 6.25 전쟁은 1951년 6월 휴전이 제의되었었어. 근데 대한민국은 휴전을 반대하던 입장이라 미국에게 북진을 주장했어. 근데 CR도 안 믿겼지. 미국은 휴전으로 한국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 했거든. 그러면서 포로 송환 협정이 조인되었어. 이게 사실상 휴전 성립을 예고하는 거였어. 포로 송환 문제가 휴전 협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 게다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북한 출신의 전쟁 포로, 즉 반공포로 처리가 제일 문제였는데 1953년 5월 하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 감시 아래 처리를 하자고 합의까지 마쳤어.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할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 여기에 이승만 정부는 단독으로 6월 18일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북한 출신 전쟁 포로, 즉 반공포로들을 석방해버려. 오잉? 포로 송환 준비 다 해놨는데 휴전에 재 뿌리기? 공산군, 유엔 참전국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 이후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의 재침에 대비해서 강력한 군사 동맹을 요구해. 안 그럼 휴전 못하겠다 이거지. 여기에 미국은 방위 조약을 약속하고 1953년 7월 27일 북이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해서 휴전이 되었어. 그리고 나서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조인되었지.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 조약이야. 미군의 철수를 막았고 미군 주둔은 한국 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었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발전도 이룩할 수 있었지. 하지만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이 가능해. 미국이 원하면 남한 어디든지 미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어. 1954년에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에 두는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약속받는 한미 합의 의사록을 체결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전시 작전 통제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야. 평시 작전 통제권도 넘어갔다가 1994년 다시 환수되어서 평상시 국군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종전이 아닌 휴전이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1954년에는 4.4.5의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괜찮다고 개정해버려.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지. 여하튼 이런 개정으로 인해 1956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56%의 득표로 제3대 대통령에 취임했어. 이후 1958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1960년 1월 산업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4.19 혁명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어. 4.19 혁명이 뭐냐고? 1960년 3월 15일 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하고 말아. 또 하고 싶다 이거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다시 선거를 하라고 시위하다가 최루탄에 맞고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 분노한 시민들은 들고 일어났어. 이게 4.19 혁명이야. 이승만 정권은 당연히 진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고 말아.
안타까운 일이지. 이걸 보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 이후 하와이로 가버렸지. 4.19 혁명은 최초로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열게 되었던 일이야.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업적이려나? 적다 보니 업적 아닌 업적으로 되었는데 세상 모든 일이 뭐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서 다른 의견도 말해주느라 이렇게 돼버렸네. 그럼 이만. 안녕. 오늘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에 대해 알아봤어. 1대, 2대, 3대 대통령은 누구냐고? 허허.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줘.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 8월 12일에 국회에서 열린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궤적 250구석 중 208표를 얻어 당선되었어. 지금이랑 다르게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이야. 신기하죠? 원래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부정선거 사건으로 그만. 근데 어떻게 투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윤보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어. 중간에 여차저차 일이 있었지만 넘어가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기용되었었지. 그리고 나서 같은 해 12월에는 제2대 서울시장에 발탁되었어. 스펙이 짱짱하지? 그럼 이승만 정부와 같은 라인이 다시 대통령이 된 거 아닌가 싶잖아. 그건 아니올시다. 부산 정치 파동을 계기로 야당으로 돌아서면서 이승만 대통령과는 빠빠이 했어.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려고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야. 윤보선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4.4 5.18 개헌에는 반대 투쟁까지 벌였어. 1959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면서 야당 지도자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일어난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윤보선 대통령이 되었던 거야. 그런데 장기 집권의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일까?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 8월 13일부터 1962년 3월 22일까지 587일 대략 1년 반 동안 집권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돼. 엄청 짧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윤보선 대통령 무엇을 했을까?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했어. 이름 뜻은 심플해. 풀을 청해 기아 와자 푸른 기아집이야. 현재까지도 청와대라고 불리고 있지.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은 크게 업적이 없어. 내가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윤보선 대통령 당시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의회 중심주의의 정부 형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체제였어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 않았어. 아까 윤보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당선되었다고 했잖아. 이 당시 대통령의 역할은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이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 즉 내각에서 보유하게 되었어. 약간 머리가 아파질라 그러지? 쉽게 말해줄게. 일단 사진 먼저 투척하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어.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형태야.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 행정부는 대통령의 의회 구성,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의원 내각제는 의회 중심으로 정부가 조직돼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야. 그리고 미니언 참의원 합동회의라고 했는데 이걸 양원제라고 해. 또 골 아픈 걸 가져왔다고 하겠지만 아니 그냥 한번 들어봐. 국회가 두 개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상원은 보통 군주국인 경우 군주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으로 구성되거나 연방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각 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되거나 하고, 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뽑힌 의원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 당시 참의원이 76명, 미니언이 233명으로 미니언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해.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달라. 우리나라는 이때 참의원, 미니언으로 구성했었고, 영국은 하우스 오브 로드스와 하우스 오브 커먼스, 미국은 세네트와 하우스 오브 레프리센시티브,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되어 있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지? 영상이 짧아질 농담이고, 1960
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략 1년 뒤인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했어. 뭔 관련인가 싶지. 간략하게 상황을 말하자면 이래. 독재가 끝나고 제2공화국 시대, 그러니까 양원제, 의원내각제 등등, 이때는 국민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나온 시기였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평화 통일을 위한 회담도 개최하려 했지. 불과 1년여이지만 뭐든 바뀔 때는 약간 혼란한 법이잖아.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파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립하면서 혼란함은 더해졌지. 근데 이런 상황을 걱정하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야.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쿠데타를 계획했어. 6.25 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지위를 올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던 군부, 그러니까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장교 250여 명, 사병 3,500여 명이랑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해. 그리고 난 후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 공약을 발표했어. 첫 번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두 번째,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세 번째,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네 번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에 대권의 총력을 경주할 것. 다섯 번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여섯 번째,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시켰어. 헌법 살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재편해서 대략 2년 7개월간 군정 통치를 진행했어. 이때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정변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군부 세력과 갈등을 빚으면서 두 차례 하야를 번복한 끝에 1962년 3월 22일 하야 성명을 발표해 1963년 10월에는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박정희와 대결했지만 15만 7천 표 차이로 지고 말았어. 윤보선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자신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지. 그리고 나서 1967년 2월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116만 표 차이로 지고 말았어. 짧은 기간과 당시 내각 책임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 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아쉽게도 크게 업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었어. 하지만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그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거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만. 안녕. 박정희 대통령 다들 알지? 대한민국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했어. 집권 기간은 대략 18년 5개월,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로 15년 10개월 정도이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포함하면 18년 5개월이 맞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다고 기억하면 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알아볼게. 시작은 1961년 5월 16일이었어.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어. 그렇게 군사혁명위원회는 정권을 인수받아 5월 19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해 군사정부를 수립했어. 이걸로 입법,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했다고 해. 후덜덜하지. 이때부터 대략 2년 7개월 동안 군정이 시작되었어. 군정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겠지만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졌어. 첫 번째, 모든 정당, 사회단체 해체 포고. 두 번째, 3천여 명의 용공분자와 4천여 명의 폭력배 검거. 용공분자는 공산주의의 주장 및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을 의미해. 세 번째, 댄스홀, 고금 요정 등 모든 환락가의 문을 폐쇄. 춤추다가 걸리면 최고 1년 6개월 징역, 탕탕탕. 5.16 군사정변 1개월도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보안관계 범법 혐의자 검거 수가 3만
2만 5천여 건에 달한 것을 보면 통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통제만 했느냐? 노노, 아니오시다.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961년 6월 10일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을 공표했어. 이게 뭔가 싶지? 내용을 보면 1.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 2. 원금이 세대당 15,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위원회 신고. 3. 고리채로 판정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교부. 4. 농업금융채권은 연리 20%로 그중 8%는 국가 부담이고 나머지 12%는 채무자가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부담한다. 어렵지. 간략하게 말하면 농어촌민의 빚 부담을 줄이고 생활고를 해결하려 했던 사업이었어. 근데 농어촌 고리채 및 정리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시 복잡한 농촌 금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빠르게 경제 재건 효과를 볼 수 있는 농업 부분 발전에 중점을 두었었거든. 결국 구조적, 현실적 여건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어. 그럼 이제 대통령 당선 이유를 봐볼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때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했는데 번복하다 1963년 야당 단일 후보 윤보선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963년 제5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박정희 대통령은 군정 기간에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어. 먼저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이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어서고 7억 달러 수출도 달성했어. 이 시기 경부 고속도로도 지어졌어. 도로가 잘 안 나 있었어서 운반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지? 하지만 무역 적자도 계속되었고 식량 부족으로 곡물 수입량이 4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급증했어. 자급자족이 절실했지. 1964년에는 미국에서 베트남 파병 지원 요청이 왔어. 미군에게 안보의 한 부분 을 위탁하고 있던 한국은 이 요청에 한국 전쟁 시 우방국에 대한 보답이라는 명분과 베트남 전선은 한국 전선과 직결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했어. 그리고 파병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루어졌어. 8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은 모두 6차례에 걸쳐 34만 명에 이르렀지. 파병의 대가로 획득한 수억 달러는 1960, 70년대 경제개발 자본으로 제공되었고 한국 군 장비 현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도 증진되었지. 그렇지만 통일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 및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현지인 2세 라이따이아 문제와 우리나라 전사의 희생이 있었어. 1965년 6월 22일에는 한일 협정이 있었어. 이걸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해.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아. 회담 내용이 바로 문제였어.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었고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2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리고 어업, 문화재 협정으로도 한국 측의 양보가 국내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었었어. 안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 원한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1964년 회담 반대 투쟁이 있었어. 6월 3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로 진압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어. 해결 방법 참 심플하죠?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봐볼까? 첫 번째, 기본 조약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점. 두 번째,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점. 세 번째, 일본과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자제시켜 북한과 힘의 균형을 지킨 점. 네 번째,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로 동북아시아의 한미일 협력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는 기반이 되었던 점. 그렇다면 부정적 평가는 뭘까?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관련으로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 두 번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 세 번째, 일본이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져간 문화재를 모두 반환시키지 못한 점. 네 번째, 경제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소액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내 민간인 피해자 배상을 제대로 못한 점. 다섯 번째, 어업 수역 범위와 조선 선박 단속권을 명시한 조항이
조항이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점, 한국과 일본에 단절된 국교를 수립하고 경제 발전이 된 것은 맞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현재까지 갈등이 많아. 1967년 7월 1일에는 제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었지. 1969년에는 삼선 개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켜버려. 투표율은 77.1%에 찬성률 65.1%로 통과가 되었어. 어마어마하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1.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2. 국회의원회, 국무총리 및 겸직 허용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 요건 강화야. 그냥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안을 바꿨다 라고 기억하면 돼.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어. 언론, 국민들은 장기 집권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지. 시위까지 일어났었으니까. 결국 점거 농성을 벌이던 의원들을 피해 제3별관에 몰래 모여 찬성 122, 반대 0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말아. 허허. 국민투표에서는 앞서 말했듯 찬성 65.1%로 확정되고 말았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거겠지?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었어. 1970년 4월에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어. 빈곤 퇴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고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로 낙후된 농촌 환경 개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했어. 길거리도 확장하고 우물도 설치하고 시멘트, 철근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농촌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했어. 운동 성격도 잘 살기에서 올바른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 자, 그럼 새마을 운동의 장점은 뭐였을까? 첫 번째, 낙후된 농촌을 빠르게 현대적으로 변하게 했어. 두 번째,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농촌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했지. 세 번째,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품종 개량, 새로운 작물을 시도했어. 네 번째, 전쟁으로 인해 민농산, 황폐화된 산에 나무 심기를 권장했어. 단점으로는 첫 번째, 농촌 주민들 소득이나 생활을 향상시키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치중되었어. 두 번째, 주민들 스스로가 아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 농민들이 가난한 원인을 게으름이라 보고 나태한 생활 태도 및 정신 자세를 강조했어. 실제로는 아니야. 등 허리가 휘도록 이랬거든. 네 번째, 농촌을 빠르게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잃기도 했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안녕, 박정희 대통령 다들 알지? 대한민국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했어. 집권 기간은 대략 18년 5개월,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로 15년 10개월 정도이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포함하면 18년 5개월이 맞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다고 기억하면 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알아볼게. 시작은 1961년 5월 16일이었어.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어. 그렇게 군사혁명위원회는 정권을 인수받아 5월 19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해 군사정부를 수립했어. 이걸로 입법,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했다고 해. 후덜덜하지? 이때부터 대략 2년 7개월 동안 군정이 시작되었어. 군정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겠지만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졌어. 첫 번째, 모든 정당, 사회단체 해체 포고. 두 번째, 3,000여 명의 용공분자와 4,000여 명의 폭력배 검거. 용공분자는 공산주의의 주장 및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을 의미해. 세 번째, 댄스홀, 고금 요정 등 모든 환락가의 문을 폐쇄. 춤추다가 걸리면 최고 1년 6개월 징역, 탕탕탕. 5.16 군사정변 1개월도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보안관계 범법 혐의자 검거수가 3만 5천여 건에 달한 것을 보면 통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통제만 했느냐? 노노, 아니오시다.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961년 6월 10일 농어촌 고리체 정리법을 공표했어. 이게 뭔가 싶지? 내용을 보면 1. 연리 20% 이상을 고리체로 간주. 2.
원금이 세대당 15,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위원회 신고. 3. 고리채로 판정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교부. 4. 농업금융채권은 연리 20%로 그중 8%는 국가 부담이고 나머지 12%는 채무자가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부담한다. 어렵지. 간략하게 말하면 농어촌민의 빚 부담을 줄이고 생활고를 해결하려 했던 사업이었어. 근데 농어촌 고리채 및 정리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시 복잡한 농촌 금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빠르게 경제 재건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업 부분 발전에 중점을 두었었거든. 결국 구조적, 현실적 여건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어. 그럼 이제 대통령 당선 이유를 봐볼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때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했는데 번복하다 1963년 야당 단일 후보 윤보선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963년 제5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박정희 대통령은 군정 기간에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어. 먼저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이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어서고 7억 달러 수출도 달성했어. 이 시기 경부 고속도로도 지어졌어. 도로가 잘 안 나 있었어서 운반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지? 하지만 무역 적자도 계속되었고 식량 부족으로 곡물 수입량이 4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급증했어. 자급자족이 절실했지. 1964년에는 미국에서 베트남 파병 지원 요청이 왔어. 미군에게 안보의 한 부분을 의탁하고 있던 한국은 이 요청에 한국 전쟁 시 우방국에 대한 보답이라는 명분과 베트남 전선은 한국 전선과 직결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했어. 그리고 파병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루어졌어. 8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은 모두 6차례에 걸쳐 34만 명에 이르렀지. 파병의 대가로 획득한 수억 달러는 1960, 70년대 경제개발 자본으로 제공되었고 한국 군 장비 현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도 증진되었지. 그렇지만 통일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 및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현지인 2세 라이따이아 문제와 우리나라 전사의 희생이 있었어. 1965년 6월 22일에는 한일 협정이 있었어. 이걸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해.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아. 회담 내용이 바로 문제였어.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었고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2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리고 어업, 문화재 협정으로도 한국 측의 양보가 국내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었었어. 안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 원한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1964년 회담 반대 투쟁이 있었어. 6월 3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로 진압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어. 해결 방법 참 심플하죠?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봐볼까? 첫 번째, 기본 조약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점. 두 번째,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점. 세 번째, 일본과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자제시켜 북한과 힘의 균형을 지킨 점. 네 번째,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로 동북아시아의 한미일 협력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는 기반이 되었던 점. 그렇다면 부정적 평가는 뭘까?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관련으로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 두 번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 세 번째, 일본이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져간 문화재를 모두 반환시키지 못한 점. 네 번째, 경제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소액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내 민간인 피해자 배상을 제대로 못한 점. 다섯 번째, 어업 수역 범위와 조선 선박 단속권을 명시한 조항이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점. 한국과 일본에 단절된 국교를 수립하고 경제 발전이 된 것은 맞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현재까지 갈등이 많아. 1967년 7월 1일에는 제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었지. 1969년에는 삼선 개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켜버려. 투표율은 77.1%에 찬성률 65.1%로 통과가 되었어. 어마어마하지? 개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1.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2. 국회의원회, 국무총리 및 겸직 허용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 요건 강화야. 그냥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안을 바꿨다 라고 기억하면 돼.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어. 언론, 국민들은 장기 집권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지. 시위까지 일어났었으니까. 결국 점거 농성을 벌이던 의원들을 피해 제3별관에 몰래 모여 찬성 122, 반대 0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말아. 허허. 국민투표에서는 앞서 말했듯 찬성 65.1%로 확정되고 말았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거겠지?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었어. 1970년 4월에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어. 빈곤 퇴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고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로 낙후된 농촌 환경 개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했어. 길거리도 확장하고 우물도 설치하고 시멘트, 철근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농촌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했어. 운동 성격도 잘 살기에서 올바른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 자, 그럼 새마을 운동의 장점은 뭐였을까? 첫 번째, 낙후된 농촌을 빠르게 현대적으로 변하게 했어. 두 번째,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농촌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했지. 세 번째,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품종 개량, 새로운 작물을 시도했어. 네 번째, 전쟁으로 인해 민농산, 황폐화된 산에 나무 심기를 권장했어. 단점으로는 첫 번째, 농촌 주민들 소득이나 생활을 향상시키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치중되었어. 두 번째, 주민들 스스로가 아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 농민들이 가난한 원인을 게으름이라 보고 나태한 생활 태도 및 정신 자세를 강조했어. 실제로는 아니야. 등 허리가 휘도록 이랬거든. 네 번째, 농촌을 빠르게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잃기도 했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1970년대 초반에는 성과가 컸지만 이후 마을 공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후반에는 성과가 약해지고 참여도 저조해졌어.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기획적 사회 변동으로 평가되기도 해. 1971년 7월 1일에는 제7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어.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었지.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 1972년에서 1976년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어. 이때는 중화학 공장 및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했어. 하지만 술술 잘 풀린 건 아니야.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으로 위기를 맞고 말아. 원유 가격 인상과 원유 생산 제한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났었거든. 그렇지만 외국 자본 및 기술을 들여오는 일이랑 중동 지역 건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고비를 넘겨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그리고 1970년대 통일별을 개발 및 보급해서 1975년에는 쌀 생산량이 4,669톤에 도달했고 쌀 자급률은 100%를 돌파했어. 염원하던 자급자족에 성공했지. 1977년에는 쌀 총 생산량이 6,006톤에 달해 녹색혁명을 성취했다고 선언하게 돼. 통일별을 개발한 사람은 허문의 박사인데 기억하면 참 좋겠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참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독재를 위한 유신체제가 시작되었었어.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를 발표하게 돼. 첫째,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중지.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 셋째, 평화통일지향에 개정 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 질서를 정상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유신체제야. 비상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어. 이때 박정희 정부는 캠페인을 벌여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했어. 주변 세력 균형에 문제가 있다. 남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현행 체제로는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지.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 통과 안 되었으면 얘기도 안 했겠지? 국민투표에서 91.9%의 투표율, 91.5%의 찬성률을 얻어 유신 헌법이 확정되었어. 이후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23일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에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 이 유신 헌법으로 인해 독재 정권은 더욱 강화됐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 및 최고 의결 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직선제이던 대통령 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했어.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었지. 이런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강압적으로 진압되었어. 언론 탄압, 언행권 탄압, 무고한 민간인들은 체포되어 부당한 판결로 목숨을 잃었지. 미국, 일본에서도 유신 체제 인권 탄압을 비난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 사건이야.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새마을 운동은 진행되고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역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어. 참 극단적이지? 1977년 7월 1일에는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어. 세수 증대가 한계에 있었고,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어. 근데 마냥 좋기만 하진 않았지. 부작용으로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 이러고 상가 문을 닫았고, 10%의 세율만큼 가격을 올려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30%나 폭등했어. 박정희 정권 지지 기반인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리는 계기로 손꼽히는 일이야. 하지만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그리고 1977년부터 1981년에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어. 1977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고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으며 생필품은 부족해졌어. 1979년에는 2차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침체되고 말아. 198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81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여서 7.1%의 성장을 기록해. 고도성장의 성과는 경제 규모 확대, 경제 구조의 고도화, 고용 증대, 소득 증대가 있어. 하지만 당연히 부작용도 있었지. 만성적 무역 적자가 있었고, 농업, 공업 간,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 물가 상승,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민중이 희생된 것이야. 노동자들을 희생하면 노동자들도 해외로 보냈던 일도 있어. 광부, 간호사들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 어마어마했지. 이들의 월급은 한국에 보내져 가족 생계비, 학비 등으로 쓰였어. 국가적으로 외화 벌이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일이야.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은 1978년 12월 27일 장충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되었어. 하지만 다음해 1979년 10월 26일 사망하고 말아. 누가 그랬냐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총에 맞고 사망했어. 이때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이를 부마민주항쟁이라고 해. 비상계엄령은 당연히 선포되었고, 강경 진압으로 인해 시위는 진압되었어. 이때 일주일도 안 되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유신 전과 후로 나뉘고 있어.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지. 보수 측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보 측은 유신 체제와 독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지난날의 잘못은 기억하고 공로는 인정하되, 과거에서 있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그럼 이만. 안녕,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그런데 띠로리 8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돼. 와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 국무총리였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최규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돼. 그리고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곧바로 12월 12일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실권을 잃었어. 이후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말아. 짧은 8개월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오늘은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 2가지를 간략히 말해볼게. 첫 번째, 1212 사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최규하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그리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어.
그런데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 하나회와 정승화 세력 간 갈등이 일어나고 말아. 좋게 지내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갈등의 쟁점은 1. 군의 인사 문제, 2. 사건 수사였어. 먼저 군의 인사 문제부터 봐볼까? 정승화는 군 장악을 위해 참모차장, 수경사령관, 특정사령관 등을 중용하고 지휘 계통을 개편해.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11기생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의 지도 아래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가 집단을 형성하고 세력 갈등이 일어난 거야. 주요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불만이 있었겠지? 그럼 이제 사건 수사를 봐볼게. 당시 전두환은 1026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승화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면서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해. 당연히 연행하는 과정에서 병력 이동이 있었고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벌어진 일이었어. 선 조치 후 통보 느낌?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가 김재규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 주장하며 최규하 대통령에게 총장 연행에 대해 사후 승인을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 정승화는 추후 김재규에게 받은 돈 300만 원은 단순한 추석 촌지로 전두환도 500만 원 수령 사실을 인정했었다고 주장했었어. 여하튼 잠시 딴 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 번 거절해 포기할 수는 없지. 이번에는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해서 노재현을 통해 총장 연행을 승인하도록 설득했어. 결국 13일 새벽 최규하 대통령은 정승화의 연행을 승인하고 말아. 이후 신군부 세력은 핵심 세력이 되었어. 자연스럽게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지. 두 번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로 군사 독재를 연장하려 했어. 1026 사태 이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무참히 무너졌지. 다시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언론이 통제되자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났어. 혹시 몰라 계엄령에 대해 말해주자면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사건을 발동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야.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봐볼게. 1980년 5월 15일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역 앞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서울의 봄이라 부르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 5월 17일 신군부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 포고 10호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2시간 뒤에 발표해. 5월 18일 비상계엄군은 전라남도 광주의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해. 표교령이 내려지면 교문 앞에서 집결한다.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어. 충돌이 일어난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겠지? 학생들은 계엄 철폐, 표교령 철폐를 외치며 광주 중심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해. 군인들은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여자를 구타하고 죽이며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게 돼. 이후 광주 시민들은 계속해서 투쟁했지만 27일 새벽 외곽 도로를 봉쇄하고 탱크로 무장한 2만 5천여 계엄군의 대대적인 무력 진압으로 광주 지역은 계엄군에게 넘어가고 말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렸지. 이때 진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말 안 해도 다들 알 거라 생각해. 참 마음 아픈 일이지. 이 두 개 사건 이후 신군부의 권력은 더욱 확고해져. 결국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하야했어. 그리고 난 후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취임하게 돼. 다음 영상에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해 말해볼게. 그럼 이만. 안녕. 대한민국 제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 만 90세로 아직 살아 계시다는 거. 재임 기간은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이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과정은 위에 카드를 걸어놨어.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되어 9월 1일 취임식이 진행되었어. 근데 11대 대통령 기간이 엄청 짧아. 한 5개월? 이유를 한번 봐볼게.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된 후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어. 간략한 내용은 이래. 1.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2. 임기 7년 대통령 단임제
문제. 3.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 필요. 4.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비상조치권, 헌법 개정안 발의권. 5.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임 의결을 할 수 있었어. 대통령 중심제와 위원 내각제가 섞인 정부 형태였지만 여전히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었어. 새로운 헌법에 의해 1981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어. 2월 25일 구성된 선거인단은 전두환을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어.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구성되었어. 이렇게 제5공화국은 정식적으로 출범해. 바로 앞에 말했듯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 본격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업적 정리를 시작해볼게. 첫 번째, 자유와 정책. 제5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3S 정책을 시작했었어. 3S는 스크린, 섹스, 스포츠로 대중들의 우민화를 꾀했다 해서 우민 정책이라고도 해. 하지만 억압되어 있던 국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 전두환 정권 시절이 들어선 1980년대부터 프로스포츠 산업, 컬러 텔레비전 보급, 포르노 영화가 성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전두환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국풍 81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해 군사 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었어.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되었어. 1945년 9월부터 3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1982년 1월 5일에서야 해제된 거야.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로 10시 이후에는 음식점을 못 가잖아. 이때는 대부분 지역이 아예 통행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해. 미처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과 방범대원 간에 추격전도 벌어졌었지. 일부 지역을 빼고 야간 통행 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체된 이후 생활 방식도 바뀌게 돼. 1982년 3월 27일에는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개최되었어. 프로야구는 이때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지. 1983년에는 교복 제도가 폐지되고 자유복을 입게 돼. 1980년 9월에서야 성인들의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해제에 이어 학생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진 거야. 하지만 3년 뒤 1986년 2학기부터 학교 재량에 따라 교복 또는 자유복을 입게 했어. 탈선이나 가계 부담도 증가하고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겠지? 두 번째, 국도 정비. 한강 종합 개발 사업 1982년 6월부터 86년 9월까지 준공했어. 급속한 산업화로 미관 및 오염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겼고 서울 88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더 구체화되었어. 저수로 정비, 시민공원 조성, 올림픽대로 건설, 하수 처리장 건설 등 한강의 수질 문제와 계절 상관없이 수로의 물이 항상 꽉 차서 흐르게 만들었고 휴식의 공간이 되었으며 유람선도 다니게 되었어. 지하철 노선 추진. 서울 2호선은 1978년 3월에 착공해서 1984년 5월에 순환선의 전 구간이 완공되었어. 서울 3호선은 1980년 2월에 착공하여 1985년 7월에 구파발역에서 독립문역의 구간이 개통된 후 같은 해 10월 18일에 독립문역에서 양지역 구간이 개통되었어. 서울 4호선은 1980년 2월 29일에 착공하여 1985년 4월에 상계역에서 한성대 입구역 구간이 개통, 같은 해 10월에 한성대 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이 완공되었어. 그리고 부산 지하철 1호선도 1981년에 건설 공사를 시작해서 1985년에 개통했어. 사실 지하철을 최초로 추진한 건 박정희 정부 시기였지만 그걸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개통시켰고 수도권이 아닌 타 지방의 노선 개발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부 때야. 세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되었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아지자 입주, 전입신고, 확정 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만든 거야. 법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져. 네 번째, 행복 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개정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최초로 규정해서 현재까지 이어졌어. 행복 추구권은 자유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하지만 행복을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지만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져. 5번째, 물가 안정. 80년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였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7%에 달했지. 전두환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 했어. 결과는 성공적이었지. 82년에서 87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5%로 물가 상승률을 2.3%까지 낮췄어. 어느 정도였냐면 라면 한 봉지 값이 100원에서 10원도 오르지 않았다고 해. 치솟던 물가를 눈에 띄게 감소시킨 점은 전두환 정권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6번째, 서울 88 올림픽 개최 확정. 1981년 9월 올림픽 서울 개최가 확정되고 온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어.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 그냥 올림픽 개최인데 뭔 업적인가 싶잖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분단 국가인 거 알지? 이때는 동서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었어. 이런 대치 상황 속 분단 국가인 한국에 세계 여러 나라가 모이게 된 거야. 스포츠를 통한 화합, 화해로 관심이 집중되었었고 세계 평화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어. 그리고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되었다는 점도 커. 자, 전두환 정권 시절 업적을 한번 후루룩 봐봤는데 어때? 물론 삼청교육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인권 침해도 만만치 않았어.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었지. 이 과정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1987년 1월 14일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 학생 박종철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고문하다 사망하게 된 사건이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지만 진상이 폭로되고 이는 1987년 6월 항쟁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었고 대규모로 확산되어 가자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보장한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재직하였지. 다음 시간에는 노태우 대통령 업적에 대해 알아볼게. 그럼 이만. 안녕. 오늘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에 대해 알아보자.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988년 2월부터 1993년 2월이야.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여기서 잠깐, 6월 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야. 그래서 간선제가 아닌 국민들의 직선제로 노태우가 당선되었지. 근데 사실 노태우는 전두환과 딥한 관계였어. 둘은 친구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야. 표가 나뉘어진 거지. 36.6%의 득표율로 노태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다시 전처럼 군사 정권으로 돌아갔냐고? 아니, 그건 아니야. 제5공화국 청산 및 민주주의 개혁의 과제를 안고 제6공화국은 출범하게 돼. 전두환과 같이 비자금 및 5.18 광주 민주화, 1212 사태 등 문제로 시끌시끌하긴 했지만 일단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업적을 설명해볼게. 첫 번째, 50 비리 청문회. 1988년 13대 국회에서는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아졌어. 이때 야당은 10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켜 그리고 1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를 개최해. 왜냐고? 제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 근데 전두환 및 관련자 대부분이 변명으로 일관해서 큰 성과는 없었어. 이후 11월 23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 후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은둔하게 돼.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청문회 성과가 없지만 국정감사권이 부활한 점,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가 열린 점, 전두환 정권 비리 및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밝혀진 점에서 의의가 있어. 두 번째, 의료보험 제도 확대. 맨날 대한민국 의료보험 최고다, 의료
민영화된 외국에 비해 싸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들 알고 있잖아. 국민건강보험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 시기야.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인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었어.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영역에 들게 되어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행되었어. 와, 짝짝짝. 덕분에 큰 질병이 아니라면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아프면 병원에 잘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세 번째, 국토 정비.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11월 착공, 2001년 3월 개항. 경부고속철도 KTX는 1992년 6월 착공, 2004년 4월 1일 개통. 서해안 고속도로는 1990년 12월 착공, 2001년 12월 완공. 분당, 일산 신도시 중 분당은 1989년 건설, 1991년 입주 시작. 일산은 1990년 건설, 1992년 12월 준공. 노태우 정부 때부터 앞에 4가지 건설 사업을 추진했어. 이때 다 지어졌으면 좋겠지만 건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여하튼 노태우 정부 때 건설을 시작했다는 거. 현재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위에 4개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네 번째, 범죄와의 전쟁.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한다고 선언했어. 사회적 분위기 반전을 도모한 거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아는 사람? 한번 봐보는 것도 추천할게. 1992년까지 1만 6천여 명 경찰 충원, 유흥업소의 변태 영업, 퇴폐행위, 시간 외 영업, 집중 단속, 미성년자 출입 제한 구역을 설정, 학교 주변 유해업소 척결. 성과는 당연히 있었어. 범죄와의 전쟁 2년 동안 5대 강력 범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발생률이 5.9% 감소했거든. 근데 폭력 조직원 절반이 1년 만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풀려나서 실적 위조라고 비판도 뒤따랐어. 하지만 조직폭력 단체 활동이 크게 줄게 되었다는 점에서 업적이라고 생각해. 다섯 번째, 북방관계 개선. 북방외교. 뭔가 싶지?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외교적 노력이야. 이를 통해 통일을 목표로 했지.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하던 해 7월 7.7 선언을 발표해 북방 대륙국들과 관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어. 결과적으로 1989년 헝가리, 폴란드와 수교했고 1990년에는 구소련, 1992년에는 중국, 베트남 등과 외교 관계를 맺는 성과를 올렸어. 특히 중국은 1949년 이후 43년 동안 교류가 단절되었었는데 관계를 회복한 거야.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기간 동안 새로 수교한 나라는 45개국, 인구는 17억 명이 넘었다고 해. 임기 동안 이렇게 실적을 올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여섯 번째, 북한 관계 개선. 앞에 북방 외교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이 있었어. 남북 기본 합의서 UN 동시 가입을 했거든.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 및 통일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적지 않아 상징적인 문서로 남았지만 남북 양측의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을 처음으로 적어서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접어드는 기틀이 되었어. UN 동시 가입을 봐볼게. UN은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야. 근데 남북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나다 라고 하면서 단독 가입을 추구했어. 그리고 동시 가입을 하면 분단이 영구화된다며 라며 반대하기도 했어. 하지만 북방 외교 후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하게 돼. 이걸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적대적 대립 관계가 완화되었어. 일곱 번째, 평시 작전권 환수 협의. 작전 지휘권은 1950년 한국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어. 당시 북한과 전쟁 중이었고 현재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 이후 1953년 10월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서 작전 통제권으로 조정되었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의
전에 미군을 주둔시켜 한국 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었어. 이후에도 전시, 평시의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 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 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1994년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에 환수되게 돼. 전시 작전 통제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어.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인 평상시 국군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야. 8번째, 서울 88 올림픽 개최 선고. 1988년 9월 서울 88 올림픽이 개최되었어. 한국은 종합 4위로 스포츠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널리 알렸으며 성공적인 경기 운영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지.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소련 및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참가 거부를 해서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은 데 비해 분단 국가임에도 서울 88 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가 모두 참가해서 냉전 해소에 기여했어. 9번째, 경제성장.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연평균 7에서 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어. 그럼 경제성장률은 괜찮은데 빈부 격차가 심해진 건 아니냐고?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노태우 정권 시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어.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소득 분배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지?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을 다 봤는데 어때?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 영상은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에 대해 알아볼게. 그럼 이만. 안녕. 1993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맡은 김영삼. 이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실패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어줬지. 그렇게 김영삼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으로 비유하며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했어. 이렇게 합쳐진 당의 이름은 민주자유당. 이후 1992년 치러진 대선에서 김대중을 누르고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다르게 김영삼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어. 그런데 3당을 합당했잖아. 군인 세력과 관련된 당에서 대통령이 된 거라 진정한 야당의 정권 교체라고 보지 않았어. 그래서일까? 스스로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군부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의미를 담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업적을 얘기해볼게. 첫 번째, 하나의 척결. 하나의 척결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번 봐볼까? 하나에는 전두환, 노태우 등 7명이 친목 모임으로 만든 칠성회가 시작이야. 이들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군부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 그러다 조직이 확대되고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 근데 방금 전에 3당 합당을 했다고 했잖아. 김영삼 대통령은 덕분에 하나회를 빠르게 숙청할 수 있었어. 하나회 출신이면서 주요 자리에 있던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 및 주요 인사들을 일시에 숙청하고 주요 자리에 없어도 그냥 몰아내버렸어.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거에 큰 영향을 준 거라는 얘기가 많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싹을 자른 거니까. 그럼 하나회의 중심에 있던 전두환, 노태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해. 그렇게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탄압 및 비자금 은닉으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당했어. 그런데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 2년여 만에 추록하게 되어버렸지. 당시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가 될 때 일어난 일이라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하에 사면되었다고 해. 두 번째, 조선 총독부 철거.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설치했던 최고의 행정관청이야. 1995년 철거가 발표되자 일본의 반응은 이랬어. 하지마. 회수 비용 줄 테니까 원형 그대로 이전 좀.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냥 철거했다고 해.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가리도록 세워졌어.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지. 경복궁 복원에도 방해가 되었고 말이야. 심지어 위에서 이 건물을 보면 일자 모양이었다고 해.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철거에 관해 부정적 의견으로 역사의 잔재물인데 철거는 과하다. IMF 때 일본이 비협
가격조작이었던 원인이 총독부 건물 해체에 영향이 있다. 이거인데 당시 일본의 상황도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 1991년부터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2001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평균 1.1%에 그치는 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거든. 부동산 거품 붕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은행이 증가, 대출 기피. 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뻗을 손은 없었다고 봐. 세 번째, 금융실명제. 요새는 금융 거래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어. 가명, 무기명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었거든.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겠지. 검은 돈이 많아진 거지. 비실명 거래로 각종 비리, 뇌물, 부동산 투기 등등 부정부패도 만연했어. 그러다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금융실명제 도입 논의가 있었고 같은 해 금융실명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어. 그런데 여러 문제로 실명 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의 실시를 미루게 돼. 이후 1983년에는 비실명 금융 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실명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 상품을 보급시켰어. 실명 거래를 촉진시키려고 한 거지. 그렇게 1988년 정부는 1991년부터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를 예고했어. 1989년에는 재무부 내 금융실명 거래 실시 준비단이 만들어졌어. 그대로 시행이 되었냐고? 그건 아니야. 1989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더뎌지고 증시가 침체되며 부동산 투기 조짐 등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었거든. 그렇게 실명제 실시는 다시 미뤄졌어. 이렇게 계속해서 미뤄져 왔던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게 돼. 이전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실제 명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어. 그러다 1997년 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대체 입법안으로 통과하게 돼. 금융실명제를 통한 실제 명의 사용 의무화는 검은 돈에 대한 조사 위험이 늘어나 각종 음지 거래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했어. 그리고 본인의 실명을 사용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투명함을 높였지. 네 번째,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는 금융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에서 남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걸 금지했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 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다 쓰냐고? 부동산 투기 및 재산을 숨겨서 세금 피하기가 가능했거든. 부동산 실명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해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졌어. 다섯 번째, 지방자치제 부활. 지방선거는 뭘까? 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은 도의원, 시의원이야. 제일 최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다. 아는 이름들이 많이 보이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려질 만큼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전에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사실상 중단되었었어. 그러다 30년 만에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어. 제1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는 이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어. 번외, IMF 경제위기.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해. 나라 빚은 총 1,500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은 40억 달러도 못 미쳤거든. 왜 이렇게 되었을까?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졌어.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본을 걷어들이기 시작해. 당연히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겠지?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불안을 느꼈고 그렇게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이때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 만기를 연장, 장기로 빚을 갚았었는데 원래는 단기로 빌린 거였으니까 하루아침에 자금을 회수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지.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방, 한 번에 자금을 회수한 외국 자본, 이 세 박자가 고루 갖춰져 버린 거야.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지원받는 대신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기업의 인수합병 간소화 등 여러 조건을 수락하게 돼. 그렇게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 및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기에 아나바다 운동과 정부의 여러 제도 정비로
2001년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게 되었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국가 부도를 겪은 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알아볼게. 그럼 이만. 안녕. IMF 사태 이후 당선된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재임 기간은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이야. 그럼 바로 김대중 대통령 업적 시작해볼게. 첫 번째, IMF 경제 위기 극복.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가진 외화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져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혼란한 시기인 1998년 2월 당선이 되었어. 이걸 어떻게 다 갚나 싶었는데 2001년 8월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게 되었어. 원래는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3년 가까이 앞당겨 조기 상환을 한 거지. 어떻게 갚을 수 있던 걸까? 첫 번째,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 이렇게 모은 금은 석 달 동안 227톤으로 18억 달러에 해당했지. 이외에도 아나바다 및 국산품 애용 등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어. 두 번째, 대대적인 경제개혁으로 외환위기 때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였는데 대략 1년 만인 1998년 말 520억 달러로 증가했어. 세 번째, 기업 구조 조정으로 여러 회사가 합쳐지거나 매각되었어. 선택과 집중이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어. 네 번째, 파견 근로제 도입, 계약직 근로 활성화, 시간제 근로 및 재택근무 활성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어. 수많은 노력으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야. 이 결과 외환위기 후 1998년 마이너스 5.1%였던 경제 성장률은 1999년 11.5%로 증가하고 2000년, 2002년에도 고성장을 기록했어. 두 번째, IT 및 벤처 산업 지원. 김대중 대통령은 컴퓨터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어. 한번 봐볼게. 첫 번째, 김대중 정부 초기 인터넷 이용자는 163만 명이었지만 5년 후 2600만 명을 돌파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998년 1만 4천여 명이었지만 2002년 1040만 명으로 급증했어. 이동전화 가입자는 700만 명이었지만 3200만 명으로 늘어났지. 국내 IT 산업의 총 생산액도 1997년 76조 원에서 2002년 189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어. 두 번째, 국내 대학 이공계 인력들을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성과로 1997년 세계 과학기술 순위 28위에서 2002년에는 12에서 12위까지 급등했어. 세 번째, 벤처기업 육성으로 5년간 벤처기업 2만 개 창업 지원. 9천억 원의 벤처 지원 자금 마련, 창업 벤처 기업에 3억 원 지원 등 벤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어. 이에 따라 수많은 젊은이들은 벤처 창업 및 취업에 나섰고 벤처 기업 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 4월 1만 개를 돌파했어. 이런 벤처 붐이 각종 비리로 금방 거품이 꺼지게 된 게 참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보 기술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때 탄생했어. 다들 알 법한 네이버도 말이야.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실업자 증가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어.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의 청원 및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어. 빈곤층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지. 원래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있었지만 급여 수준을 올리고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서 재구성되었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면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에 의의가 있어. 네 번째, 문화산업 육성. 대한민국에서 문화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김대중 대통령 때야.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 분야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었어. 문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검열을 폐지해 자율적인 문화 환경 조성, 문화를 국가기관 산업으로 육성. 문화적 관심이 엄청 높았지. 실제로도 최초로 문화부 예산을 전체 예산 중 1%로 확대시켰어. 그리고 검열을 폐지하기 위해 1999년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영화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독립영화 제작이 가능하게 해서 영화 제작의 완전한 자유화를 이룬 거야. 이렇게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뀌게 되었어. 그리고 2001년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어. 문화콘텐츠 산업을 수출 산업
산업으로 키워서 문화 콘텐츠 강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해. 사실 이전에는 일본 드라마, 영화, 노래가 방영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높았지. 우주소년 아톰, 은하철도 999, 마징가 Z 등 외색을 지워야 방영이 가능해서 이걸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를 과감하게 개방해. 물론 우려도 있었어. 일본 문화에 잠식당할 걸 두려워한 거지.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한류 붐이 일어나 2002년 방송한 겨울연가는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되었고 오히려 문화 역수출을 이뤄냈어. 그리고 번외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야. 노벨 평화상 위원회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은 김 대통령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북한과의 평화,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어. 이때 햇볕 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었거든. 이로 인해 1998년 50여 년 만에 최초로 금강산 관광도 개방되었어. 그리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최초로 만나 남북 관계 개선 및 평화 통일 노력을 위해 발표한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개성공단도 2002년에 설치되었어. 2012년에는 북한 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넘었었다고 해. 햇볕 정책에 관해 말이 많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던 정책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가져올게. 그럼 이만 안녕.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임한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바로 업적 소개에 들어갈게. 첫 번째,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정비. 2004년 7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새 출발 못합니다. 기록물 관리부터 새롭게 하고 국민들 앞에 진상 공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이전까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 장기 집권했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물 수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2007년 4월 27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기록물은 급격히 늘어나. 기록이 왜 중요한지 딱 알기 쉽게 비유하면 조선 왕조실록이야.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 하면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유산이잖아. 역사적 평가 및 통치 기록을 바탕으로 비판도 가능하고 배우는 것도 가능하거든. 좋은 건 남기고 숨기고 싶은 건 은폐하면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을 국가 소유로 규정해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야. 일반, 비밀, 지정 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은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고 비밀 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열람 가능하고 지정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해. 두 번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자정부를 빛낸 50선 중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선정되었어. 김대중 대통령은 전자정부의 초석이 된 전자정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고 한국형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어.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마련해 전자정부를 발전시키고 전자결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행정 공공기관에 보급한 노력을 인정받았어. 실제로 UN 전자정부 지수는 2003년 13위에서 2005년 5위로 올랐고 미 브라운대 전자정부 평가는 2003년 87위에서 2007년 1위로 올랐으며 ITO 디지털 기회지수는 2003년 4위에서 2007년 1위를 기록했어. 국제 및 해외 전자정부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거야. 그리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감소되었어. 2007년 대한상위 조사 결과 기업의 74%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용 기업의 93%는 행정 부담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을 냈어. 세 번째, 질병관리본부 설립. 요즘 코로나로 세계가 난리잖아. 예전에도 사스라는 전염병이 있었어. 2002년 중국 남부 광둥 지방에서 생겨 전 세계적으로 퍼져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했지. 사망률은 9.6%. 바로 옆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는 사스
사스 의심 환자는 발생했지만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 노무현 대통령은 질병 하나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3.2%나 줄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도 이안되고 손상이 생기게 되었다면서 전염병이 국가 경제와 경쟁력,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어. 사스를 성공적으로 방역했지만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검역소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임기응변식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염병의 검역과 방역 등의 기능을 총괄 관리하는 독립된 대규모 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 그렇게 국립보건원은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및 개편되었어.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을 담당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생기자 이번엔 질병관리청으로 조직을 개편한 거야.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야. 네 번째, 한미 FTA 체결.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에 있어서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이야. 2006년 6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협상 시작. 2007년 3월 8차 공식 협상 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되었어.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2월 3일 추가 협상이 타결되고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12년 3월 15일 명시를 기준으로 발효되었지. 두 정부에 걸쳐서 한미 FTA가 시행되었지만 진보 측 지지 세력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야. 한미 FTA 시행 이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 또한 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로 지난 5년간 수출액이 연평균 6% 증가했으며 한미 교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7% 증가했고 상대 국가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동반 상승했어. 미국이 수입시장 베이스가 우리의 한 5배는 되잖아요. 그 큰 시장에서 0.1%포인트만 올라가도 절대치는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덩치 큰 시장하고 자유화하고 개방을 하면 그만큼 얻어들이는 혜택의 떡은 더 커진다는 거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7년 7월 12일 미국 측이 한국의 한미 FTA 개정 수정을 요청했고 2008년 1월부터 개정 협상이 이루어져 그해 9월 24일 양국이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어. 한미 FTA 개정안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지.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 다섯 번째, IT 기술 성장. 노무현 대통령은 IT 산업에 관심이 많았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뛰어났다고 해. 이런 관심으로 IMD 과학기술 경쟁력 통계표에서 기술 경쟁력 부분을 보면 2003년 24위에서 2005년 2위를 기록해. 이후 정권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던 해가 2014년인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 특히 앞서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 GDP 대비 IT 산업 생산 비율을 보면 2002년 23.4%에서 2003년 26.6%, 임기 말에는 27에서 28%까지 올라가. IT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시킨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업적에 대해 들고 올게. 그럼 이만. 안녕.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재임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이야. 바로 업적 속에 들어갈게. 첫 번째, 한미 FTA 및 한 EU FTA 발효.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세금인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철폐하기도 하는 걸 의미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협상을 시작해 타결되었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추가 협상 타결 후 2012년에 발효되었어. 한미 FTA 시행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 2013년의 기준으로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어. 이후 미국 측이 한국에 한미 FTA 개정 수정을 요청해서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 한 EU FTA는 2011년 발효되었어.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라서 시장 선점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었어. 화학 제품 수출도 FTA 발효 전인 2010년 12억 달러에서 지난해 71억 달러로 연평균 20%
20% 가까이 늘었고 농산물은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크지만 지난해 FTA 발효 전과 비교해서 125%나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큰 변화가 없어. 오히려 EU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크게 증가했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나쁜 것만은 아니야.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보다 잘 팔리려면 따라서 좋은 퀄리티를 지녀야 하잖아.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간 외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한국 브랜드들이 많아졌어.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덤으로 얻었고 두 번째, 평창 올림픽 유치. 2018년에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시기는 2011년 7월이야. 하지만 한 방에 된 건 아니야. 세 번째 도전 만에 겨우 유치에 성공했어.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면서 세계 4대 스포츠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해. 짝짝짝. 세 번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대학교 다니려면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잖아.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어.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거나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 기구야.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출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문제도 있어. 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네 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수출과 수입을 합친 대한민국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어.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한 거야. 특히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계속해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 의미가 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했잖아.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경제 성장률은 6.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 또한 2009년 GDP 성장률을 보면 0.8%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어. 지금 나온 표를 보면 알 거야. 꽤 잘 방어했지? 다섯 번째, G20 서울 정상회의,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먼저 G20 서울 정상회의는 2010년 개최되었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 특히 G7,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 국가가 아닌 신흥국으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이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한 거라 큰 의의가 있어. 또한 2012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 세계 최대 규모 국제안보회의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어.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 다만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핵 테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열릴 수 있던 걸까? 이 시기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되었고 G20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에 한국에서 개최가 가능했어.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은 국제 안보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미지를 심어줬고 북한의 비핵화도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어. 성공적으로 개최가 마무리되며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더욱 높아졌지. 여섯 번째, 한미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란 뭘까?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야.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두 개의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하고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해. 한미통화스와프는 2008년 10월에 30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이루어졌어. 당시에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는데 이때 환율은 2008년 8월 말 1089원에서 계약 체결 당시인 10월 말 1468원까지 상승했어. 하지만 통화 스와프 체결로 불안감이 감소하고 발표된 당일 원 달러 환율은 177원 폭락하면서 1250원으로 장을 마감했거든. 안정을 되찾은 거야.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평가받아. 번외, 4대강 사업. 다들 이명박 대통령 하면 4대강 하잖아. 그래서 4대강도 가져와 봤어. 4대강 사업
사업은 2009년 11월에 시작해서 2012년 중반에 마무리되었어. 정비된 지역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크게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보면 될 것 같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보면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아. 1.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홍수 피해 대책. 2. 수질 개선 및 하천 복원, 생태계 복원. 3.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 여가 문화 수준 향상. 4. 수 공간 정비로 국토 디자인 품격 향상. 5.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홍수 피해 대책을 보면 4대강은 설계 당시에 강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물 그릇을 키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 하지만 정권에 따라 홍수 예방 효과는 정반대 평가를 받아 박근혜 정부 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했거든. 사실 4대강이 다 지어진 후인 2012년 중반부터는 여름 강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어. 표를 보면 알 거야. 작년 2020년에야 기록적인 호우가 있었지. 그래서 사실 홍수 예방 효과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볼 수가 없었어. 집중호우는 작년인데 이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거든. 그럼 물 부족은 어땠을까? 2015년 11월 기사야. 가문 대책에 2,000억 추가 투입, 4대강 활용,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저수지와 댐에 보내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야. 또 다른 기사는 2018년 8월 기사로 4대강은 애물단지, 가뭄 심하자 4대강 물 끌어 쓴다. 차동리 주민 김병헌 씨는 폭염에 비까지 내리지 않는 요즘 금강물이 공급돼 그나마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어. 최근 2021년 6월 기사를 봐볼까? 4대강 개방에도 농사 지장 없다더니 피해 호소하자 모르쇠. 4대강 보를 개방하자 농업 용수가 부족해졌고 농업 용수를 퍼 올리느라 연간 전기료가 10배 치솟았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비용 부담은 농민들의 몫이고 말이야. 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 측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가 보 해체를 막아달라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부탁했다. 가뭄 때는 수문을 닫고 평소에 수문을 열어놓으면 그만이지 아예 해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 그럼 이렇게 푼 물의 수질이 걱정되지 않아? 한때 녹조라떼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 2021년 최근 기사를 보면 4대강 보 개방 후 3년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보여. 환경부에서 공개한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4대강 보호 몇몇의 수질을 보면 BOD와 인함량, TP가 더 나빠진 걸 볼 수 있을 거야. BOD는 높아질수록 수질이 안 좋은 거야. TP 역시 마찬가지고. 역시 클로로필 A도 그렇고 말이야. 사실 녹조 현상 역시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해. 실제로 2012년 8월 기사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현상 놓고 날씨 탓만 하나. 내용을 보면 200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겨울인데도 녹조가 발생해 수도권에서 수돗물 악취 소동이 벌어졌다 라는 기사야. 물의 수질과 녹조 현상은 여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부분을 봤는데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 관리 및 개선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 4대강 사업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다음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업적으로 찾아올게. 그럼 이만. 안녕.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재임했어. 원래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기간은 5년이지만 남은 임기 기간을 못 채우고 탄핵된 후 현재는 서울 구치소에 있는 건 다들 알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 오늘은 업적에 대해서 말할 거니까. 그럼 바로 시작할게. 첫 번째, 운전면허 시험 개정. 한때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고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면허 따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던 거 기억하려나? 이명박 정부 시기 면허 취득 소요시간 및 비용 절감, 경제 활성을 위해 2010년 1차, 2011년 2차에 걸쳐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었어. 이름만 들어도 면허 따기 쉬워 보이지? 맞아. 의무 교육 시간은 60시간에서 13시간, 장내 기능 시험은 15개 코스에서 2개 코스, 이렇게 해서 장롱으로 처박힌 면허증 참 많을 거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었어. 아하.
장래 기능 시험은 2종목에서 7종목, 학과 시험은 730문제에서 1000문제, 도로 주행 시험 채점 항목은 87개에서 57개. 뭐야? 이거 왜 줄었어? 쉽잖아. 57개로 문제 개수는 줄었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줄어든 만큼 문제 배점이 높아졌어. 몇 개 실수하면 바로 광탈인 거지. Oh no! 운전이라는 게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물론 아직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당한 난이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봐. 두 번째, 선택 진료비 폐지. 선택 진료비란 뭘까? 뭐지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싶어. 이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야.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는 항목이었어. 이 돈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의사에 따라 15에서 50% 정도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부 내야 해서 부담이 컸다고 해. 근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게 되었어. 예! 2014년에는 선택 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 2015년에는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축소, 2016년에는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67%에서 33.4%로 축소, 2018년에 아예 폐지하게 된 거야. 사람들 누구나 실력 좋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몰려서 진료를 아예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되잖아. 이전에도 명의는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 대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 거야. 세 번째,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아직도 스케일링 보험 처리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져왔어. 단, 만 19세 이상 1년에 한 번이야. 그 이상은 보험 처리가 안 돼. 보험 처리가 안 되면 대략 5만원 되었는데 보험을 받으면 1만원 중반대로 가능해. 물론 큰 병원일수록 비싸지지만 보통은 동네 의원에서 받으니까 다들 이번 연도에 잊지 말고 받으러 가자고. 네 번째, 긴급신고 통합 시스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다들 기억하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으니까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구조하지 않은 게 모든 국민들의 분노로 번졌었지. 행정안전부의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를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신고 과정에서 긴급신고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 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 전화를 긴급신고 112, 119와 민원상담 110으로 통합했다고 적혀있어. 이전까지 해양사고, 재난, 미아신고, 정기 등등 여러 번호로 나뉘어 있던 것들을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눠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 상담은 110으로 신고 번호를 통합했어. 이로 인해 빠른 출동과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어. 실제로 2016년 통합 이후 거기 어디시라고 했죠?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이런 신고 이관할 때 반복 설명이 생략되어 처리 시간이 1분 9초, 41% 단축되었고 공동 대응 처리 시간은 3분 43초, 48% 단축되었다고 해. 앞으로 119, 112, 110 잘 기억하자고. 다섯 번째,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으로도 유명하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어. 아하. 부탁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물 하나 주면서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말이야. 옛날에는 이게 당연했던 시기도 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랬지. 실제로 우리 부모님도 겪어봤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거야.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안 돼. 또 금액도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가질 수 없겠군. 공직자를 비롯해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2017년 12월 법안 개정을 거쳐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 상한액은 농축산물에 한해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다들 금액에만 집중하지만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어.
기존 뇌물죄 처벌을 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할 때 가능했어.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 쉽게 말해 포인트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이 가능해진 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청탁금지법 인식도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직자들은 92.9%, 일반 국민은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어.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공직자는 85.7%, 일반 국민은 81.3%로 집계되었어. 선물 등 가액 범위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71.6%, 일반 국민은 62%, 영양업종의 54%가 적정하다고 답했어. 부탁을 받는 사람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각자 부담스러웠던 거겠지? Oh no. 6번째, 사드 배치. 먼저 사드란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의미하는 말로 영문 머리 글자를 조합해 사드라고 불러. 방금은 그냥 한 말해본 거고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일 때 고도 40에서 150km의 상공에서 이를 격추하는 무기라고 기억하면 돼. 와우. 그런데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보복 조치로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어. 한류 문화의 정식 유통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고 말이야. 왜 이렇게 중국은 반대하는 걸까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로 인해 중국까지 감시당할 수 있다 라는 게 중국의 반대 이유야. 이 레이더가 도대체 뭐길래?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보면 탐지 거리 2000km인 전진 배치 모드와 탐지 거리 1000km인 종말 단계 모드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성주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는 600에서 800km야. 그러니까 종말 단계 모드인 거지. 하지만 미군이 전진 배치 모드로 변경할 경우 중국 영토의 일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중국이 크게 반발했던 거야.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했어. 반대는 여전하고 말이야. 그럼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는 찬성 53%, 반대 32%, 모르겠다 15%로 나왔어. 찬성 의견 중 탑4는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위한 방어체계, 북한 핵, 미사일 등 위협 대응, 미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강화, 이미 결정된 사안 이렇게 있고 반대 의견 중 탑4는 사드, 필요하지 않음, 효과 없음, 국익에 도움 안됨, 미국 눈치, 미국에 끌려다님, 국민 공감 부족, 일방적 추진이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때? 미바시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물론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전부 다 방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쉽사리 선제 공격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인데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공격 위험이 있으니 방어 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또한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말이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 총정리. 박근혜 대통령 업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 운전면허 시험 개정 2. 선택진료비 폐지 3.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4. 긴급신고 통합 시스템 5. 청탁금지법 6. 사드 배치야.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동안 요청이 꽤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업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이 선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5월 대선 까지 뭐가 참 많죠? 이런 격동의 파도에 거의 잊혀질 뻔한 국가적 행사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었습니다. 담당 부처인 문체부가 최순실 사건에 휘말리면서 예산도 삭감되고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공약 1호였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내걸었었죠. 결과는 다들 아시죠? 우려 안고 시작한 평창 성공으로 막 내려 평창 흥행 성공 1,500억 원 벌고 140만 명 찾았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닐라 린드베리 IOC 집행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은 역대 가장 잘 조직된 올림픽 대회라며 한국인들은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렀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두 번째,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라는 철학을 내세우며 운영되었어요. 누적 게시 청원 104만 5,810건, 누적 방문자 수 4억 7,594만 372명, 누적 동의자 수 2억 932만 4,050명으로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N번방, 아동학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죠. 물론 장점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이나 욕설이나 허위사실 또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말도 많았죠. 아니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왜 들고 왔냐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국민소통 창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국민제안센터로 곧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국민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국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지난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미사일 지침이 3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해제되는 방향으로요. 표를 하나 띄울게요. 2017년 11월 탄도 중량이 해제되고 2020년 7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죠. 그리고 2021년 5월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그 전까지는 800km였었는데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완료 후 한국은 무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사일 제한 해제가 미국, 중국 간 대립의 최전선인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풀려 이제는 우주 로켓도 발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참 기대되네요. 네 번째, 메르스 재유행 조기 차단.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기 7개월간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는 치사율이 20에서 40%로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 당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상황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또다시 메르스가 찾아왔었습니다. 다들 모르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 16일 0시 종료. 2018년에 일어난 메르스 감염은 확진자 1명, 사망자 0명으로 초기에 진압이 잘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 성장률 극복.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처참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한국은 마이너스 0.9이지만 비교적 잘 방어한 축에 속합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4%, 영국은 마이너스 9.7%, 일본은 마이너스 4.6%, 프랑스는 마이너스 7.9% 등등 전 세계적으로 위기였었죠. 그리고 한국은 다음 해인 2021년 4%의 경제 성장률을 회복합니다. 물론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다 회복세를 보였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도 이만큼이나 성장했어요. 한국도 발 맞춰 따라간 것이지만 나름대로 뒤처지지 않고 성장률을 잘 올렸다는 거.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업적을 한번 봐봤는데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